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127페이지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과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법규정과 판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정 설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구체적인 보정 설정의 내용에 관한 법규정들을 검토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은 보정 설정의 내용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정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보정 설정의 기준 금액이 좀 다른데, 법인 형태로 중개업을 행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물론 특수법인도 포함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정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설치할 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정을 추가로 정액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추가로의 의미는 주된 사무소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보정 금액에 정액 설정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 제도를 학습할 때 분사무소 설치 요건 중에 하나가 분사무소 설치할 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정을 추가로 설정할 것 하는 걸 점검을 했던 바가 있죠.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즉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가리킵니다. 이 개인은 1억 원 이상의 보정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특수법인의 하나인 지역농협만큼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1천만 원 이상의 보정 설정을 하면 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면 이 지역농협은 예외 규정이 있으나 산림조합이라든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라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1번에 적혀있는 원칙 규정에 따라서 2억 원 이상의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보정 설정을 했으면 양갈로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보정 설정을 그 기준에 따라 한 사실을 증명서를 갖추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정 설정 신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업 절차인 등록 절차에서 이렇게 보정 설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절차 규정을 두고 있었죠.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이 증명서류 하는 건 전자문서의 형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해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사실은 따로 이 게시된 개정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보정 설정 내용에 대해서 보정기관이 해당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를 한 경우는 그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고, 양갈로 3번에 업무 보정은 우리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얼마든지 변경 설정이 가능합니다. 변경 설정이. 그리고 이 업무 보정 설정 방법 중에 두 가지인 보정보험과 공제만큼은 이 가입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중개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업무 개시 요건의 하나인 이 보정 설정을 다시 설정하고서 중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를 재설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경 설정과 재설정 신고에 관한 규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정을 설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보정을 다른 보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가는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른 보정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걸 변경 설정 신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설정의 경우는 보정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다시 보정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죠. 이때는 당해 보정기간 만료까지 다시 보정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서 등록관청에 재설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 설정을 하든 재설정을 하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보정 설정의 효력이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변경 설정은 이미 설정한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재설정은 이미 설정한 보정의 보정기간 만료까지 재설정을 해야 된다 하는 표현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죠. 보정 설정은 업무 개시 요건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변경 설정 신고와 재설정 신고도
보정기관에서 해당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를 하면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양갈로 4번에 보정보험금의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결국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중개사고가 발생이 돼서. 자, 그래서 법 규정을 보시면은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당해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라든가 화해 조서라든가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4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의 종류들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서류 중에 하나를 첨부해서 보정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는 판례를 읽어봤었죠.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지닌 것이 보정보험 또는 공제계약이기 때문에 손해 입은 의뢰인은 이런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보정기관에 바로 직접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지급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은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이 보정 설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보정보험금이나 공제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보정 설정의 효력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를 계속 하고자 한다면은 다시 보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탁금으로 만약에 보정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라면은 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금액이 생기겠죠. 원래 1억 이상 아니면 2억 이상 이렇게 개업공인 종별에 따라서 금액을 보정 설정하게 돼 있는데 공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부족한 금액이 발생되면 그 부족한 만큼 보전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중개업무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행령 26조 2항에 읽어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정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는 15일 이내에 보정보험 또는 공제금으로 지급했으면 다시 가입해야 되고 공탁금으로 지급했으면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관련에 출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은 주의를 하라는 의미인데 뭔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탁의 방법으로 2억 원 이상 그리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탁의 방법으로 1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2억 이상, 1억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탁을 2억만 해도 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3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3억의 공탁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해를 5천만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금 중에서 5천만 원을 출급해서 지급을 하겠죠. 그러면 2억 5천만이 남습니다. 2억 5천만 원은 우리가 원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해야 되는 기준 금액인 2억 원 이상을 넘게 되는 거죠. 그럼 부족하게 된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전할 이유가 없이 계속 중개업무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게 된 금액이라는 표현과 출급액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바꾸게 되면 주의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관로를 해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것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정 설정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제21절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31조에 규정되어 있는 에스크로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 제도에 관한 규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간 오른쪽 페이지까지 어떤 이 규정을 둔 취지, 배경 이런 걸 좀 설명해 놨는데 시험 출제거리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배경을 읽어보고 법 규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취지냐 하면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우리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중도금을 지불하고 또 잔금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걸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 측에서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터지면은 이게 바로 거래 사고가 되는 거죠. 이때를 대비해서 이 매도인 측에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해당하는 또 더 나아가서 잔금에 해당하는 이 거래 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 방법이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법 규정을 만들어 놨는지 법 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습을 다 하고 나면은 딱
느낌이 어떻게 와야 되느냐면 사실상 법 규정하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식으로 법 규정이 만들어지는데 취지만큼은 거래 사고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제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9페이지에 우리 법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러 가면은 1번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자, 법조문은 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그래서 임의 규정이죠.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걸 합쳐서 계약금 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금을 진하게 해놓은 거는 과거법에서는 잔금이 제외되어 있지만 굳이 잔금을 제외시킬 필요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법 개정 과정에서 잔금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권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를 했다 하더라도 권고를 받은 거래 당사자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어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관을 구별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치 명의자가 있고 그리고 예치 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보면은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자. 그리고 이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이다. 그리고 공제사업자다. 그 다음에 신탁업자 등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예치기관에다가 예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밑에 표를 정리해 두는데 예치 명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까지 합쳐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회사 등이 되는데 이 금융기관 옆에 물음표가 붙었죠. 등 옆에 물음표가 붙었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 있기 때문에 이 등의 범위가 또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대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비하시면 되냐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만의 명의로 예치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정하는 자 중에는 보면 신탁업자도 있고 공제사업자도 있죠. 그러면 이 신탁업자와 공제사업자는 예치 명의자도 될 수 있고 예치 기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법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그 점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치 명의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모두 다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심할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탁업자나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는데 그 신탁업자, 공제사업자는 예치기관도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2번의 계약금 등의 예치 관리에 관한 법 규정들이 있는데 이 1번, 2번, 3번의 법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게 되는 경우라면 지금 요 1번, 2번, 3번에 적혀지는 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점, 그 점을 주의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해오는 경우라면은 계약 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그리고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즉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약정을 해라라는 소리입니다. 누구 명의로 예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왜 그 두 가지 사항을 약정하게 되는지는 밑에 학습을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규정에 따라서 인출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려면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 거래 당사자의 인출에 대한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약정을 해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계약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엇을 설정해야 된다?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보정 설정의 목적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보정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얼마만큼을?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반환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식으로 보정을 설정해야 되죠. 그럼 이 보정 설정한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다. 그 비용을 우리가 실비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실비를 1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의 네 번째 줄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실비의 범위와 부담에 관해서 미리 약정을 해라라는 겁니다. 누구 명의로 예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객인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보수를 받을 뿐이지 실비를 사실상 별도로 받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드물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중개 보수조차도 분쟁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즉 보정 설정에 소요된 이 비용을 별도로 실비로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법 규정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렇다면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금융기관 등에다가 예치게 하도록 권고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법조문이 기본적으로 31조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융기관 등의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않습니까?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권고를 아예 안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조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 예치된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에 관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 규정은 예치 명의자가 개업공인중개사든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예치 명의자든 관계없이 적용된다라는 걸 또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예치를 하든지 간에 매도인, 임대인 등 그 계약금 등을 예치된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측은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 그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금융기관이나 보정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그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정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고할 수 있어가지고 권고를 했더니만은 거래 당사자가 가면 예치하자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든 아니면 대통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든 예치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치를 하게 되면은 매도인 측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일부를 받아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 측이 이미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미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정 설정하고 미리 수령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거래 현실에 맞지 않는 거죠. 어느 매도인이 어차피 거래 계약의 이행이 다 완료되면 자기가 가져갈 돈을 미리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보정 설정까지 하고 미리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보정 설정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지만 사실상 이렇게 보정 설정해가면서까지 미리 수령하고자 하는 매도인 측은 없을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상 보정 설정하고 미리 수령하고자 하는 매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정 설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거냐 이 말이지. 매도인이 스스로 자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보면은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순수히 이 지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호자에 관한 법 규정들은 이 매도인 측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매수인이 지불했던 이 계약금 등, 즉 중도금, 자금까지 포함해서 거래대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제는 마무리가 됐고요. 130페이지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32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22절에 중개보수와 실비에 관한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만 학습을 간단하게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겸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14조 학습할 때. 겸업을 하거나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중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겸업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겸업 업무 수행해주고 받는 대가, 즉 보수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공부하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32조의 중개보수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고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 완성에 대한 대가죠. 그러면 겸업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당연히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그건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금 거래를 알선한 경우에는 이 중개인가 아니죠. 따라서 그 권리금 거래를 알선해주고 받는 대가에는 이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이 밑에 또 소개되어 있죠. 자, 그래서 13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에도 보면은, 이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고 받는 대가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는 법령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즉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즉 권리금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역시 이러한 거래 대상의 중개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도 당연히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고 결국 권리금 알선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르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개보수에 관해서 살펴보러 들어가면은 자, 1번 중개보수 법 제32조 1항 가장 기본이 되는 법조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받는다?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받는다. 이 점을 상당히 정확하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의뢰인이 아닌 자로부터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의뢰인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그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여전히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개보수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하자면은 1번의 의의 및 법적 성격 보겠습니다. 중개보수라는 이거는 중개행위 완성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지니는 금전적 대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행위를 완성시켜야만이 그 반대급부로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 점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결국 중개완성시입니다. 중개완성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래계약 체결시가 되는 거죠. 자,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대부분 판례는 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할 사람인데 의뢰인과 이 개업공인 사이에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법 61조에 따른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완성의 대가로서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대부분 판례 입장입니다. 자, 양갈로 이번에 이 중개 보수 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과 행사를 구별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 보수 청구권의 발생은 중개 계약 체결 시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중개 계약은 앞에서 학습할 때 그 성격이 정지 조건부 쌍무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중개 계약 체결 시에 중개 보수 청구권이 발생을 하지만은 정지 조건부로 발생을 합니다. 즉 중개 완성이 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보수 청구권은 발생은 돼 있지만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즉 정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그 발생된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행사 시기는 정지 조건이 성취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학습하겠지만 중개 보수 청구권의 행사는 거래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즉 정지 조건이 성취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중개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그 중개 보수 지급 약정과 관련한 대부분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132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약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우리 대부분은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즉 무등록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으로서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해당 매매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으로서 무효다라고 한다 이 말이지. 따라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의 보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무등록자가 중개를 했을 뿐이지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지급 약정을 한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강행법규 위반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무슨 강행법규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무등록은 강행법규 위반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은 중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거죠. 아마 무등록자라도 중개행위만 했을 뿐이지 업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행위를 하는 자의 보수 지급 약정은 당연히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판례 하나는 하세요. 그리고 한 10번째 줄에 보면은 종중에 관한 판례가 나오죠.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도 유효한 약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종중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 약정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결의가 없어도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도 그런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판례는 이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라고 본 판례 입장에서 나온 것인데 이 부분은 위임계약에 관한 법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판례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